네, 용터뷰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정치부심의 패널이신데 요 며칠 동안 못 나오셔가지고 또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정의당의 입장을 또 듣는 기회가 없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충분한 정보를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오늘 월요일에 급히 모셨습니다. 사실 월요일이면 또 KBS 1라디오에서 저하고 방송 같이 하셨던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의장님 뭐 월요일마다 보시니까 월요일날 보니까 그 금주간에 이제 방송 일정 쫙 올리시더라고요. 네네. 예. 이번 주에 오시는 걸로. 조금 전에 예. KBS에서 예. 우리 김용민 PD가 그만둔 방송의 제목이 예. 라이브 비대위로 바뀌었더라고요. 라이브 비대위.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예.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고 앉아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난 주진우 비대위원장 산하에서는 방송이 잘 안 맞더라고요. 호흡이 잘 안 맞아. 주진우 기자하고도 친한데 호흡이 예. 잘 안 맞아. 네. 아니, 그건 방송을 못 하는 겁니다. 호흡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리고 오늘 박원석 의장님 모시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의당인데 네.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네, 네. 또한 궁금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네. 애청자분들과 아주 흉금없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유튜브 게시판에 궁금하신 점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즉각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지금 저 정의당 고양을 후보로 뛰고 계신데 고양 을 지역구입니다. 고양을 지역구 네. 보니까 이제 대진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함경우 씨가 함경우 후보. 네. 공천됐고요. 좀 이름이 낯설어가지고 전략 공천은 되게 좀 명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략 공천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명망은 그렇죠. 잘 예. 없는데 당직자를 한 20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자치부 정책보좌관을 갔던 것도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 아닌가 싶은데 당직자 그 경력을 배경으로 네. 갔던 분인 것 같고 젊어요. 네. 74년생인가 그래서 굉장히 젊은 후보고 경기도당 사무처장도 했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전에 그 전에 네. 경쟁하던 후보가 거기서 18대 19대 의원을 지내신 굉장히 강력한 후보였는데 누구였죠? 김태원 전 의원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컷오프가 된 거죠. 그분이 친박이었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요. 예. 근데 재밌는 건 그분도 당직자 출신이에요. 민정당 공채 1기 당직자. 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더불어서. 그래서 고양을 지역은 당직자들이 내려오는 지역인가 보다. 이 미래통합당 보수 쪽에서는 네네. 그런 소문이 나고 있어요. 김태원 의원은 뭐 승복하고 백의종군 하기로 했습니까? 그 출마는 안 하시는데요. 승복은 또 아닌 것 같은. 그럼 뭐 어떻게? 어정쩡한. 뭐 딴 후보를 밀어주는? 그냥 손 놔버리시는 거죠, 선거를. 그런 경우 대부분. 그러면 이제 자기 조직을 안 주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알아서들 해라. 예. 그러면 함경호 후보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에서 뛸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게 재밌는 게 예. 코로나19가 선거의 가장 큰 적이에요. 모든 후보가 불리해. 그래요? 서로에게 서로 간의 유불리가 아니고 코로나 후보 때문에 전부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MBC 아나운서 출신의 한준호 후보가 전략 공천됐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전략 공천 케이스고 여기는 네. 또 현역 의원인 정재호 의원이 계셨는데 네네. 정재호 의원도 컷오프가 된 셈이죠. 그래서 뭐 진통이 마찬가지로 좀 있겠죠. 네. 없을 수가 없을 것 그럼 같고. 저 정재욱 후보도 이런 한준호 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에 대해서 승복하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처음에는 재심도 청구하고 강하게 반발을 하셨던 걸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뭐 수용하고 네. 불출마한다라는 예. 잠시 정치를 접는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본인을 이어서 내려온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인지는 좀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천이 된 다음에 자기 조직을 인계하지 않으면은 그거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뭐 그것까지 불복이라 그러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그래도 사실상 내용적 불복이죠. 그렇긴 한데 또 막상 이 탈락한 후보의 심정을 보자면 네. 그 쓰라린데 물론 그 쓰라림을 극복하고
이제 당에서 공천한 후보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네. 그걸 또 안 도와준다 그래서 예, 예. 비난하기에는 탈락자들의 쓰라림이 또 크잖아요. 네, 그런 네.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뭐 판세는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뭐 여기 이제 선거 구도는 짜여졌지만 네.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네. 아직 이제 드러나는 판세는 없고 요즘 예. 저 밑바닥에서 예. 역시 지역을 잘 알고 그리고 경륜이 있는 박원석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마구마구 샘솟고 있는 걸로 예.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제일 먼저 뛰어드셨어요. 고향을 선거판에. 그런 셈이죠. 지금 예. 후보들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12월 26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물론 저도 이제 중앙당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만 전념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전부터 그 이전에 이제 지역위원장으로서 또 활동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뭐 인지도랄까 이런 거는 비교적 상대 후보들보다 좀 뭐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방송도 같고요.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이 여기가 예. 고향 을이라는 지역이 가불병정 4개 있는데요. 네. 을이 제일 할 일이 많아요.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다가 네. 신도시 계획도 여기에 발표가 됐고요. 창릉 3기 신도시가 네, 저희 네, 네. 지역구 한복판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지역도 있고 또 여기가 이제 대중교통의 일종의 소외 지역이거든요. 특히 네네. 도시철도에. 네. 그래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고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가 커지고 뭐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또 아무래도 또 이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공약에 대해서 특히 지역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보실 거고요. 네. 예.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장님 고향을 정의당 후보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자, 즉 정의당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그 비례연합정당에 이제 끝내 불참하기로 네네. 뭐 전국위원회가 결의했으면 이걸 엎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의당 내부의 의사결정 기구가 네. 뭐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부터 여러 층위가 있는데요. 네. 총선 방침에 관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네. 다른 당들이 이걸 가지고 총투표를 했기 때문에 정의당은 왜 총투표 안 하냐 네, 이런 네. 질문이 당 안팎에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전국위원회는 이제 대의원 회의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정의당의 당원 당규와 또 전례로 보면 네. 당원 총투표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당명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당 공직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네네. 그리고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선출에 관한 사항. 네. 이거는 이제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 대회나 즉 당대회나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 문제가 총선 방침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당의 진로와 관련돼서 중대 사항입니다만 네. 총투표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게 그 총투표에 이걸 붙일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러니 뭐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정의당은 이렇게 뭐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을 경우를 이제 상정해서 정의당은 반대다 이런 입장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뭐 그 자체보다는 그동안 정의당의 태도와 관련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정당이든 네. 그 정당의 총선 전략이나 네네. 혹은 정치적 진로에 관한 결정은 네. 그 정당의 당원들과 지도부가 하는 겁니다. 네네. 그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네. 또 그 평가가 그 당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부당한 평가일 수도 있고 억울한 평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그건 또 그걸 지켜보는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네네. 또 그걸 뭐 그 평가는 평가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정의당이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저희가 20년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20대 국회만 기억을 하는데 19대 국회 그 후반부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안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지역구 200석 네. 그리고 비례대표 100석으로 네.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그래서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던 정의당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중앙선관위의 권고사항을 받은 거죠. 네, 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뭐 여야 거대 정당은 그걸 논의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저희가 선거 직전까지 농성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뭐 필리버스터 그 테러 방지법 터지고 이러면서 그냥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아주 오래된 거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20대 국회에서 그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 고비고비를 넘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또 뭐 숫자가 줄고 깎이고 하면서 캡이 씌워지고 하면서 준연동형이 됐어요. 불만스럽긴 하지만 이 과거에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던 선거에 비해서는 국민들의 민심이 그나마 덜 왜곡돼서 국회 의석구조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정당들이 좀 다양한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그런 국회 의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갑자기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정책이 등장한 거죠. 저는 미래한국당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래한국당은 명백히 위성정당이고 가짜 정당이면서 위헌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하는 건데 미래한국당은 지금도 들어가 보면 이 강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번 선거에서 득표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사 정당 조직이지 정당이 아니다. 때문에 이거는 그 정당에 있어서의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그런 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선거 끝나면 없어질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그 등록을 해준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고 그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위헌적 결정이라는 것을 구하는 위헌심판제청과 또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소송을 저희가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연합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절박감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이 합쳐서 일당이 되는 거는 저도 상상하기 싫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 뭐 위헌 소송부터 이것도 다 그 일환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비례 그 연합당이 갖는 문제는 결국 이것도 그 비례 위성정당과 다르지 않은 결국 저쪽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시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산됩니다. 제가 다 장담컨대 무산되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정당들이 자신들의 뭐 비전 혹은 그 정책,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좀 다양한 경쟁을 해서 그게 비교적 덜 왜곡돼서 의석 구조에 반영되는 이런 국회를 만들라는 건데 이건 의석을 인위적으로 배분하자는 거잖아요. 이조차도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거고 무엇보다 정치적 경쟁을 하나로 만들자. 미래통합당에 반대하는 것 하나로 만들자. 그럼 이를테면 거기에 녹색당도 참여하고 미래당도 참여하고 서로 다른 정당들이 참여하는데 그 정당들과 민주당 간에 여러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이번에는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최소화하는 데 올인하고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다시 흩어지자 이건데 정의당은 20년 넘게 진보 정당을 해온 당으로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도 저희가 풍찬노숙을 해왔던 당으로서 그것만큼은 저희가 이 당내에서 수용이 안 되더라. 알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세요. 그 선거법 개정 협상 때 캡시온 30석 이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저 미래한국당 나오게끔 만든 거 아니냐. 이거는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오해입니까? 캡은 민주당이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캡 같은 거는 씌워서는 안 되고 그 애초에 225대 75로 합의가 됐어요. 원래 그렇게 4+1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부결 났습니다. 우리 지역구 너무 많이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역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건 350석으로 의석을 늘리자였습니다. 애초에. 그거 이제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안 받았죠. 그래서 225대 75로 실제 합의까지 됐어요. 4+1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253대 47로 지금 현재의 지역구 비례 비율로 돌아왔습니다.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47에 뭐 석패율제 도입하자. 또 부결됐습니다. 또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게 30석이었습니다. 캡시온 30석. 이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뭐 더 줄이고 싶어 했죠. 그러나 더 줄이자는 거는 진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의 이 취지를 정말 무산시킬
무산시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이 캡을 20석만 씌우자 이러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아니 근데 그 20석을 씌우자는 거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거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당시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다 반대해서 이게 30석으로 민주당이 물러선 것이죠. 네. 근데 20석 캡을 씌웠으면은 비례한국당 안 만들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만들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석패율제를 없애지 않았다면은 안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탈락해도 네. 비례로 구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 당의 중진들에게 혹은 그 당의 낙선자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 석패율제 왜 없앴습니까? 석패율제 두면은 정의당 후보들이 수도권에 많이 출마한다라는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의 불만 때문에 없앤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오히려 저는 이 비례한국당에 원인 제공을 했다면 석패율제 없앤 게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결국 비례연합정당에 이제 정의당이 불참하기로 했는데 녹색당 또 비례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미래당 그리고 또 기본소득당 등 진보적 지향의 그런 이제 소수 정당이라고 해도 뭐 크게 뭐 불행은 아니겠죠. 예, 원외 정당, 예, 그 원외 정당이죠. 소수 정당도 아니고 원외 정당은 또 함께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녹색당이나 다른 당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당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뭐 인정하고 네. 또 존중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함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비례연합당을 결정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원외에 있는 정당들이고 네네. 이번 총선에서 자력으로 네. 3%라는 진입장벽을 넘기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원내에 예.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네네. 절박감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어서 예, 그런 예. 결정을 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후과는 남을 거다. 특히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이 많았고 투표 결과는 투표 결과는 뭐 3분의 2가 쏠렸지만 예. 그게 이제 그 당원들의 절박감의 반영이죠. 네네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투표율이 50% 조금 넘었거든요. 네네. 혹은 그 반대를 한 이 당원들의 문제의식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네네. 녹색당의 향후 진로에 있어서 그런 후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저는 녹색당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비전 이걸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으로서 네. 의석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네. 당의 역사나 혹은 그 당이 독자적 정당으로 존립해야 될 명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화시킨 측면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의석을 얻은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네네. 그 후과 또한 예. 아마 이제 녹색당이 이번 결정을 한 지도부나 이분들이 잘 감싸면서 이후에 당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게 보니까 네. 민주당과 이제 원외 정당들 간에 예. 이 비례연합당이 된 건데 네. 정의당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례연합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의 네. 규모가 대체적으로 지금 뭐 얼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정의당이 현재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전망치가 얼마다 예.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제도의 특성은 3%라는 진입장벽을 너무 넘는 정당들이 몇 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뭡니까? 왜냐하면 47석이 있잖아요. 네. 3%를 넘는 정당은 의석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3%를 넘는 정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누는 게 잘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미래한국당이나 뭐 연합비례정당의 몫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겁니까? 예, 줄어드는 건데 지금 저쪽은 보수 쪽은 미래한국당으로 거의 대동단결이 되는 국민의당이 상황인데. 있잖아요. 국민의당이네요. 예. 국민의당이 있고 저는 네. 뭐 자유공화당이나 이런 데는 3% 넘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또 이쪽에 그 범개혁 진영에서도 민생당도 현재로서는 3% 넘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만약 여기서 정의당이 비례연합당 안에 들어가면 공학적으로만 판단하면 오히려 중간층을 안철수 정당이 흡수하면서 예. 국민의당이 상당한 이득을 보고 이게 전체적인 그 비례 구도에서 거꾸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정의당이 공학적으로만 봤을 때 이제는 네. 들어가지 않고 왜냐하면 비례연합당에 들어가서 비례연합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정도를 정의당이 밖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어차피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이 줄이는 최소화시키는 그런 네. 효과를 갖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민의당이 입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을 저희가 견제하면서 네. 이 구도를 잡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전체 구도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균형감이 있는 상황이 됐다. 그 얘기는 사실 그 정봉주 최고위원. 그렇죠. 지금 열린민주당도 이제 3%를 넘어서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네네네.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좀 많이 겹쳐요. 특히 민주당의 그 뭐랄까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하고 지지층이 많이 겹쳐요. 네. 그래서 비례연합당을 추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신경이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독자 후보를 내면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근데 이렇게 선을 약간 그었던데 정봉주 참여할 의원, 마음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정봉주 의원 저도 만났거든요. 지난주에 같이 100분 토론하고 새벽 3시까지 같이 술 먹었는데 봉주영도 참여할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위성정당 아니고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진문정당이다. 진문정당. 여기는 진문정당이다. 또 뭐 경쟁정당이다. 민주당의 경쟁정당이다. 뭐 그런 표현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그 로얄티, 민주당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로얄티가 높은 그런 지지층은 열린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열린민주당의 지지층과 정의당을 지지할 지지층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주영과 한 얘기는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협력 관계다. 비례연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썩 봉주영도 비례연합당에서 자기는 동의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비례연합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다소 좀 뭐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그 이외에 국민의당 있고 그건 이제 범보수죠. 그리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학적으로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줄이고 최소화하고 그 반사이익이 자칫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견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박원석 의원님 말씀은 그 열린민주당도 정의당도 3%가 넘어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보수 비례정당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쪽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고요. 한마디로 그쪽이 굉장히 좀 이득을 덜 보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비례연합당을 만들자고 하는 분들의 주장도 그거였는데 그거나 밖에 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고 공학적으로만 봤을 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공학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오히려 여기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반사이익 중간층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옛날 자유한국당 행태를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보수였지만 쪽팔려서 거기는 못 찍겠어. 근데 민주당이 저거 꼼수라고 해놓고 자기도 비례연합당을 만드는 거 그것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당 아니면 정의당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정의당까지 전혀 들어가면 그냥 국민의당으로 간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거에 대한 그 공학적으로 봤을 때 견제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의당이 이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저는 그 비례연합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정의당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 거기 들어가서 얻는 의석이나 그럼으로써 비례통합당을 미래한국당을 의석을 줄이는 거나 밖에 의석을 얻어서 그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줄이는 거나 똑같은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에는 다스베이다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비례연합정당이라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의 어떤 연합정당 안에 정의당도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지역구는 뭐 그렇다 치고 비례정당은 하나로 이른바 몰빵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그 역행하는 거죠. 연동형 비례제는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개성 있는 정당들이 저마다의 정책 비전 가치를 들고 나와서 기존의 왜곡된 선거제도화에서는 다 사표가 됐지만 이 선거제도화에서 마음껏 경쟁을 해서 그 결과가 왜곡 없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데 미래한국당이라는 괴물이 생겼으니까 일단 저거를 막고 보자. 경쟁은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비례연합당 구상인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정치의 최대의 목표는 반미래통합당일지 모르겠으나 정의당의 정치의 최대의 목표는 반미래통합당은 아니거든요. 그건 기본 목표고 그 위에서 민주당과도 저희는 경쟁을 해야 되고 녹색당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이 다양성을 실종시키는 그런 어떤 이 선거를 치르자는 건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제도가 계속 간다 그럴 때 그때도 저기는 위성정당 만들면 여기도 다 경쟁이 나발이고 또 다 뭉쳐가지고 비례연합정당 만들자. 이 악순환이잖아요. 이거는 과거에 진보정당들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았던 어쩌면 민주대연합론의 2020년 버전이다. 네. 더는 이거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옆 지역구 고향 갑이죠. 심상정 대표 예. 출마하신. 네. 거기 저 민주당 후보도 출마해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심상정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아닌가. 한 가지 오해를 제가 풀어드려야 되는데 심상정 의원이 고향 갑에서만 이번에 세 번째 출마입니다.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고요. 18대 진보신당으로 고향 갑에서 출마했을 때 민주당 후보가 있었어요. 심상정 후보가 당시 진보신당 후보였는데 민주당 후보보다 2배 이상 표를 얻었지만 낙선했죠. 그리고 19대 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에 박준 후보가 단일화를 했어요. 심상정 후보가 이겼는데 아주 어렵게 170표 차이로 또 해외의 표로 인해서 해외 유권자들의 표로 첫 도입된 또 우리 유학생들 표로 이겼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양보했다. 아니요. 민주당 후보 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가 수도권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했던 건 19대 한 번밖에 없고요. 그것도 민주당 후보의 제안으로 했던 거고 이번도 저는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보고 물론 이제 지난번 총선처럼 심 대표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심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평가들도 있고 또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그쪽에 출마한 후보가 지난번 출마했던 후보보다는 준비를 더 잘하고 있고 어려운 싸움이 되겠으나 어떡하겠습니까? 당의 대표인데 뚫고 나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불편한 질문 드려도 괜찮죠? 괜찮아요. 안 불편해요. 요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관련해서 1번 류호정 후보 대리게임 논란 뭐 많이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잘 아실 텐데 그리고 비례대표 12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팬클럽 회장인 분이 이제 올랐던 모양인데 뭐 이런 개별 후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뭐 특정인을 검명해서 그렇지만은 김종철, 강상구 같이 정의당에서 애쓰신 분들이 또 좋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위로 밀리거나 탈락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정의당을 사랑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불편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이 좋지 않고 어제 또 신장식 후보가 전국위 권고를 받아서 자진 사퇴한 것도 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이제 신장식 후보가 음주와 무면허 운전 3회라는 건 과거 일이지만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게 이제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당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당원들의 선거를 거쳤습니다. 그 뒤에. 신장식 후보가 전체 2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투표 과정에서는 그분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까? 투표 직전에 그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게 음주는 사실은 1회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도 몇 회 이상, 몇 년 이내 몇 회 이상 이런 규정이 있고 모든 당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음주는 그 자체로서 결격 사유가 아니었고 다만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3회가 무면허 있던 거를 잘 당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선거 직전에 그게 문제가 돼서 공심위 결정을 통해서 유권자인 당원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일종의 페널티를 준 거죠. 알리고 투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2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건 뭐 당원들의 결정이고 때문에 어제 전국위에서 그걸 갖다가 번복하는 결정을 내린 거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당의 결정조차도 국민들이 지금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픔을 무릅쓰고 어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유호정 후보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계정 공유 그 21살 때 있었던 그 대리게임 이 논란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본인이 그걸 사과했고 또 당시에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동아리 회장직 사퇴라는 그런 책임을 졌어요. 근데 이후에 게임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정규직으로 되는 과정에 그 대리게임으로 인해서 높아진 본인의 레벨이 전혀 영향을 미치거나 그걸 활용하지 않았다.
그거는 저희가 정밀하게 검증을 거치고 주변의 증언을 들었을 때 그 점에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하는 것대로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되 오해가 있거나 혹은 좀 부당하게 이 이호정 후보에 대해서 더 씌워지고 있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제 전국위원회의 결정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2번 정민희 후보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분은 예전부터 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강남에서 출마도 했었어요. 갑자기 심상정 팬클럽 회장이라는 직책만 가지고 비례대표가 된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거는 이력에 넣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심크러쉬하는 심상정 팬클럽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지난 대선 때 이게 계기가 돼서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심 대표를 따르고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심 대표 별로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때문에 본인의 그 선거 출마를 위한 이력에 한 줄 그걸 집어넣었을 뿐인데 심 대표가 마치 이 사람을 꽂은 거냐 불가능해요. 정의당의 이 경선 구조에서는 꽂았다면 이분이 훨씬 더 앞순위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 진짜 심상정의 측근들은 따로 있는데 그분들은 훨씬 더 뒷순위로 밀렸어요. 때문에 그거는 굉장한 그 오해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정의당에 대한 불신과 이미지 훼손을 만들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진 잘못된 공격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그 1번 유호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1번 후보고 또 아무래도 뭐 우리 세대에 따라서는 뭐 의원님이나 저나 뭐 비슷한 세대니까 잘 몰라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당장 이 18세 이상 20대들에게는 이게 잘 용인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층을 끌어안기 위한 정의당의 이런 선거 전략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배착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호정 후보가 그 게임을 하면서 엄마 찬스를 썼습니까? 아빠 찬스를 썼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잘못한 겁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의 잘못인지 솔직히 감이 잘 안 와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도 집에 제 아이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20살인데 물어봤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뭐 일반 그냥 유저라면 뭐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옳은 일은 아니지만 넘어가겠지만 이후에 이제 이분의 경력을 보면 뭐 BJ도 했고 또 게임 업체도 들어갔고 그리고 대회도 나갔고 아마추어 대회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 후보를 안고 가면 정의당이 아마 20대 그 초반 남성들한테는 특히 표를 많이 잃을 거다라는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 해서 이 후보가 과거 자기 잘못을 숨긴 것도 아니고 인정했고 사과했고 당시 수준에서 당시 대학생 수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책임을 졌는데 그럼 이걸 평생 지고 가야 됩니까? 평생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그건 과하다고 봅니다. 엄마 찬스는 없었지만 아빠 찬스는 없었지만 남친 찬스는 있었다 이런. 헤어졌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 2번 비례대표 후보 장혜영 후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메갈리아다. 뭐 이런 스스로 메가를 자초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고요. 그것도 그분의 그 문맥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건데요. 물론 장혜영 후보가 그 여성주의 친화적인 후보인 건 맞습니다. 페미니스트 후보. 페미니스트 맞아요. 근데 장혜영 후보가 유튜버예요. 본인의 계정이 있습니다.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당시 메갈리아 논쟁이 나왔을 때 그 생각 많은 둘째 언니 방송을 통해서 지금 메갈리아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메갈리아에는 관심이 있지만 여성주의에는 전혀도 관심 없는 즉 메갈리아를 지지하지만 진짜 여성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고 이거 남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에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분들이 있고 뭐 이런 식의 4가지 유형의 예를 들었는데 이 방송이 꽤 화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분도 구독자가 뭐 한 4, 5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구글 검색어에 장혜영을 치면 자동 검색으로 예. 메갈 둘째 언니, 생각 많은 둘째 언니가 메갈 둘째 언니라고 나온다. 네, 네. 이 얘기를 정의당의 이 여성들 모임에 가서 네. 메갈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은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내가 메갈 둘째 언니라고 네. 얘기했다라는 그거는 명백한 오독이고 고의적인 저는 왜곡이라고 보고요. 네. 장혜영 후보가 여성주의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이 부당한 그런 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나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분은 사실은 장애 운동을 오래 했고요. 동생이 이 장애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생과 함께 사는 탈시설에서 함께 사는 걸 영화로 만들어서 어른이 되면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네. 그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한 분이고 예. 장애 운동가이자 그 정치 운동가였지. 우선 여성단체나 여성주의 이 그룹에서 소속돼서 활동했던 건 아니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메갈이지, 뭐 너 동성애지 이런 질문은 사실은 과거에 너 빨갱이지 했던 질문처럼 대단히 폭력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긴 한데 또 이제 페미니스트들 중에는 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여성 혐오에 대한 미러링이라고 보더라도 그게 남성 혐오가 답이 될 수 있을지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고 그분이 그런 분은 전혀 아니다? 아니고요. 예, 예. 제가 이제 장혜영 후보하고 아주 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친해지고 있는 과정인데 네네네. 제가 살펴본 예. 그런 장혜영 후보는 뭐 그쪽 류는 아니고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 메가리지라는 걸로 누군가를 검증하려는 그런 잣대에는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그건 네. 과거에 너 빨갱이지와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그 해명글도 본인이 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의당이 총선을 이제 한 달도 이제 채 안 남겨둔 오늘로 상황인데요. 30일입니다. D-30. 어떤 전략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당 하면은 확 뭔가 떠오를 수 있는 공약이나 뭐 아젠다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이 무쟁점 선거가 돼가고 있어서 코로나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 예, 네. 한편으로는 코로나고 한편으로는 이른바 이제 정치 구도 여기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서 비례 선거가 선거의 모든 것인 양 이렇게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네. 비례는 47석이지만 253석은 지역구에서 선거가 붙고 있고 네. 정의당은 크게 이제 몇 가지의 전환을 초점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민생 대전환이고 네. 두 번째가 이 청년 세대 대전환 문제고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 대전환, 이 기후 위기로부터의 대전환 문제입니다. 네. 이 세 가지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이 민생 대전환과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은 이 불평등의 대전환 네. 이걸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고 네. 또 그에 맞는 꾸준한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쟁점이 실종된 선거에서 네. 정의당의 그런 비전과 호소가 얼마나 이제 유권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네. 의문이고 저희가 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 네. 이걸 국민들께 알리고 그 위기로부터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려고 하고 네. 정의당이 이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의 정당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가 통과하고 있는 네. 그 위기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 네.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시라. 이런 호소를 국민들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의당의 경쟁 정당은 어떤 당이라고 보세요? 정의당의 경쟁 정당은 뭐 미래통합당도 경쟁 정당이고요. 네. 미래통합당은 사실은 바람직하게는 예. 정치적으로 많이 축소돼야 될 정당이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네. 너무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걸 축소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네. 경쟁하는 네. 이 정치 구조가 형성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적인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은 이 퇴출 혹은 축소시키고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책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네.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상정 대표께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느냐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발언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또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 그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게 다소의 논리 전개가 좀 꼬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취지는 뭐였어요?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국당에 맞서서 비례연합당을 만들어야 되는 논지 중에 하나가 저쪽이 뭐 일당이 되거나 과반을 얻으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근데 심재철 대표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뭐 탄핵 얘기는 했죠. 근데 저희는 이걸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보는데요. 탄핵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3분의 2 의석의 가결 요건을 요하고요. 의석만 많다고 탄핵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했다가 그 탄핵을 시도했던 정치 세력이 그 다음 선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었잖아요. 때문에 탄핵은 의석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석이 적다 그래서 의석이 많다 그래서 할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이제 민심이 그것이 필요한 탄핵이라면은 민심이 뒷받침이 되는 거고 박근혜 탄핵 때도 사실은 이쪽 의석을 다 합쳐도 안 됐잖아요. 근데 새누리당의 일부가 일로 건너와서 탄핵이 된 거고 그걸 가능케 했던 건 민심의 힘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탄핵을 입에 올린 미래통합당도 정말 한심한 정당이고 한심한 그 얘기를 심재철 대표가 한 거고 또 그걸 이용해서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이 비례연합당을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는 온당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려고 했던 취지였는데 그 부분만 탄핵이라는 부분만 도드라지게 언급이 돼서 이게 뭐 또 온라인상을 돌면서 오해를 증폭시켰던 게 아닌가 싶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뒤에 심 대표가 직접 해명도 했고 뭐 저도 이러저런 자리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점을 전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 이게 참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면서 또 싸워야 크는 거예요. 싸워야 크는 거다. 알겠습니다. 과거처럼 이게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뭐 지역구에서 그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세워놓지 않고 계신 모양이죠. 글쎄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했던 연대 모델이나 방식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즉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되 후보를 내되 최소 수준에서 내고 그 나머지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는 이 다른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이제 군소정당, 진보정당들한테 주라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그럼 그 얘기는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지역구에서 정의당이 좀 덜 후보를 내라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구 연대를 추진하는 게 전체 선거에서는 더 득 아니냐 이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얘기했다고 유시민 작가도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례는 47석입니다. 전체 의석의 얼마입니까? 6분의 1입니까? 아니죠.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선거도 생각을 해야죠. 근데 비례연합당을 만들어서 이 선거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혹은 왜곡시키는 선택을 민주당이 한다면 아마 정의당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중간에 선거를 접거나 단일화에 응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모든 후보가 거의 완주하리라고 보고 저희가 1차로 71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또 추가로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생겨서 아마 90명 가까운 후보들이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수도권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저희는 이제 비례 전문 정당이 아니잖아요. 수도권에 굉장히 치열한 또 접전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추가로 후보를 내게 된다면은 이건 뭐 결국에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의당은 비례 전문 정당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정당도 아니고 또 비례 후보만 내온 정당도 아니고 또 비례 후보만 당선됐던 정당도 아닙니다. 지역에서도 당선이 됐던 정당. 그리고 정의당도 언젠가는 집권을 위해서 지역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갖추고자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때문에 이 정당이 어느 지역에서 후보를 몇 명을 내건 그건 이 정당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그러나 과거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야당일 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그런 독선과 네. 독주와 전횡에 맞서기 위해서 연대를 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개혁이 승리하기에는 연대였다는 점에서 네. 저는 바람직한 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도 아니에요. 이제는 여당입니다. 네. 그러나 개혁이 승리하는 그런 연대라면은 얼마든지 저희는 연대를 할 용의가 있다. 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이 승리하는 그런 연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혁이 승리하고 진보가 승리하는 연대라면은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는데 네. 비례연합당과 같은 방식이 그거였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 못하고 네. 그런 선택을 민주당이 했다면 큰 틀에서 개혁을 위한 연대, 진보를 위한 연대는 깨진 거 아니냐.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댓글 중에는 2011년 3월에 고 노회찬 대표께서 선거연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설 정당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했는데, 예. 2012년 총선을 앞두고서 네.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죠, 다. 정의당도 야당, 민주당도 야당.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이었죠, 말. 네네. 그리고 의석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네. 당시에 2008년 총선을 망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80석대였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단일 정당 얘기가 나왔어요. 야당 통합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노회찬 대표의 그 말씀은 야당 통합을 말하자면은 이 반대하는 통합까지는 할 수 없다. 네네. 라는 어떤 방어하기 위한 그 의도를 한편에 깔면서 네네. 다른 한편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다. 네. 근데 그조차도 당내 의사결정기구에서 한 번도 안건으로 채택되고 논의돼 본 적이 없는 인터뷰 중에 그 노회찬 대표님의 고심 어린 네.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노회찬 정신을 안 따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대연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니까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대연정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뭐 2011년의 일이고 한 10년 지난 일이니까 이것도 그리고 당내에서 그게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노 대표님도 그걸 당내의 안건으로 채택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시거나 그걸 제안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였을 뿐입니다. 그 아이디어의 하나로 그렇죠. 이제 제안하신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아까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열린민주당의 이런 선거 국면에서의 출현을. 글쎄요. 이게 참 굉장히 애매해요. 성격이. 왜냐하면 뭐라고 성격 규정하기가 성격 규정하기가 애매해요. 예. 예를 들어서 저거를 민주당 지도부가 한편으로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중을 가지고 만든 거라면 이거 위성정당이죠. 네네.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됐어요. 네. 컷오프 됐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정당을 한다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데 이건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아니다. 네. 위성정당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독자 네네. 정당이고. 예. 그리고 뭐 여기에 민주당 당적을 가진 의원들이 뭐 이 의원 꼬주기를 해서 옮겨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린민주당은 저 자체로서 저거를 뭐 비난하거나 이럴 시도는 없고 비판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고요. 네. 결국엔 저기서 누가 출마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비례 후보 누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출마하고 그분들이 저 열린민주당이 표방한 색채와 성격을 잘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가 강한 이 지지층의 표를 일정하게는 가져가서 네. 3% 진입 장벽을 넘어서 원내 정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몇 퍼센트 정도 득표할 것 같으세요? 뭐 요즘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많게는 8%도 나오고 네네. 적게는 7%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조차도 몇 퍼센트 득표할 것조차도 라인업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라인업에. 예. 그래서 오늘 최광욱 변호사가 청와대를 나와서 네. 오늘 딱 총선 그 비례대표 후보 출마 그 시안이거든요. 공직자 네. 사퇴 시안. 예. 나와서 뭔가를 할 듯한 얘기를 페이스북에 쓴 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제가 봉주 형한테 들은 얘기도 좀 있고. 그 열린민주당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분이 아직 뭐 그분이 뚜렷하게 입장 밝힌 건 없지만은 그러면 파괴력이 있다고 보세요. 최광욱 변호사도 일정한 팬덤이 있잖아요. 또 조국 그 전 장관 사태 때 어쨌든 지금 뭐 화살을 맞은 거 아닙니까? 네네. 맞으면서도 계속 그 전진해 온 거고. 또 기소도 됐잖아요, 지금. 네. 그런 면에서 최광욱 변호사가
그리고 그분은 또 뭐 검찰 개혁에 있어서든 다른 이슈에 있어서든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실력자이기도 하고 네네네. 최강욱 변호사가 열린민주당의 후보로 전진 배치된다면 네. 상당히 소구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정의당도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단독으로 당선 가능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의 도움이라기보다도 네.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이죠. 이를테면 민주당 후보가 자력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이를테면 심대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도 마찬가지고 역대 모든 후보들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합리적 지지자들은 인물 비교를 하는 거죠. 누구를 찍는 것이 더 나은가. 그런 선택에 의해서 네. 민주당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의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네. 저희 정의당 후보들이 과거에 노회찬 대표도 당선됐고 뭐 심 대표도 당선됐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권영길 대표님이나 강기갑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조승수 의원이나 울산에서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당선이 됐던 거고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단일화도 있었습니다. 네. 창원 같은 데는 이번에도 이제 뭐 심 대표라든지 현역 의원들 중에 그 창원의 여영국 의원이라든지 또 인천의 이정미 이 전 대표라든지 네. 지금 나온 판세들로는 다 민주당 후보로 앞서거든요. 이분들이. 네네네. 근데 이제 또 민주당 후보하고 이 마지막에 가서 어떤 단일화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 특히 이제 심 대표는 아니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두 후보는 그런 조건도 있어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는 단일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여론이나 압력이 센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지역사회의 그런 단일화 여론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그런 민주당과 정의당이 뭔가 후보 단일화를 놓고서 그 협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희도 안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아는 만큼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의당 후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네네. 이 당락이 오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뭐 그런 서로 간의 조건을 놓고 얘기가 오갈 수 있겠죠. 개별 지역구에서 그렇게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과거에도 있었던 거고 예, 예. 다만 그조차도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중앙당 전체의 그 이 논의와 승인과 방침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지 네. 중앙당은 모르겠고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 그거는 적어도 정의당의 질서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향은 어떻습니까? 고양을이요? 예, 고양을은 제가 이길 겁니다. 유권자들의 알겠습니다. 압도적 표심으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지금 선거운동을 거의 하실 수가 없고, 출퇴근 때 그냥 인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출퇴근 인사하고요. 예.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당에서도 지금 뭐 금지해 놓은 상황이고, 네. 또 좀 부담스러워요. 아, 대면 접촉이라고 하는 건 뭐 찾아가면서 뭐 인사하고 이런. 상가 방문이나 이런 걸 좀 가급적 자제하라. 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지금 가이드라인 내려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건 최대한 자제하고. 네. 다만 지역에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현안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예. 뭐 여기 오기 전에 네. 2차례나 간담회를 하고 예, 예, 이제 그분들의 의견 경청하고 또 제 공약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이제 그건 소규모 모임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뭐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네. 그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들 그 주말에 많이 나오시는 산책로를 좀 다녀봤는데 네. 이제는 집에 계시다 답답해가지고 아유. 나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예. 요즘에 특히 아이 키우는 주부들이 예. 약간 우울증 걸릴 정도로. 예. 왜냐하면 지금 벌써 석 달째 지금. 그러니까 보육 시설에도 못 보내잖아요. 예. 그리고 석 달째 집에만 애들하고 있어요. 애들하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라는 하소연도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아직도 뭐 불안하고 아직도 이게 코로나 증가세가 전체적으로는 꺾였지만 네. 최근에 뭐 성남 사례처럼 그렇죠. 이게 이제 지역적 집단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의 모든 생활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경제나 민생도 너무 엉망이고 네. 그래서 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또 이런 그 활동을 할 거는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네. 정부는 방역과 민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네. 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정당이고요. 아, 예. 그러나 이번에 이제 재난기본소득이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전주시에서 그건 예. 기본소득이라기보다도 재난수당이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 예.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결정을 한 건 굉장히 높이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주시가 뭐 그렇게 지방재정이 아주 뭐 많은 도 아닌데 네. 제가 시장님 인터뷰를 읽어봤더니 예. 굉장히 이분이 그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예. 점 높이 평가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제안한 모델,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51조. 이게 제일 사실은 심플하고 네. 또 행정비용 안 들고 그렇죠. 화끈한 방식인데 네. 51조를 당장에 예. 재원 마련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럼 15조면은 그 3만 원, 30만 원씩이거든요. 이제 그 방식도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정의당이 제안한 방식은 이런 겁니다. 예.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다 하자. 대구 경북 인구가 500만입니다. 네. 500만 곱하기 100만 원 하면은 5조예요. 근데 이제 대구 경북은 지금 거의 준전시 상황이라고 봐도 그렇죠. 무방하거든요. 아무래도. 진짜 예. 재난이에요, 여기는. 예, 예, 예. 근데 여기는 다 하자,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 민생 피해를 유형화시키고 나눠가지고 네. 그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자. 네. 상품권 뿌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뭐 세제 감면, 뭐 융자 보증, 착한 임대인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현금성 지원을 직접 하자. 예를 들면 네. 지금 자영업자들 매출이 급감했잖아요. 예. 근데 고정 비용은 또 그대로란 말입니다. 임대료 예. 이런 거. 매출이 거의 5분의 1, 뭐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요즘에 매출이 네. 전월 대비 얼마가 줄었는지 다 입증이 돼요. 네. 신용카드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전월 대비 매출액 급 감소한 것의 한 50% 정도를 그것도 모든 자영업자, 뭐 예를 들어서 기업형 자영업자한테까지 줄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 자영업이 한 560만 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 중소상공인 네. 중심으로. 절반 예. 정도에다가 주자. 그럼 예.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럼 얼마가 될지. 예. 그리고 지금 공적 지원 체계 밖에 있는 그러니까 고용유지 지원금도 못 받는 이런 그 잡들이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임시 일용직 노동자, 학습지, 예. 프리랜서, 플랫폼 이런 분들 뭐 어린이집 교사 다 못 받아요. 고용유지 지원금의 하나는 소득 지원을 하자 이분들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 일 6만 6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치 하면 그것도 딱 계산이 나옵니다. 네,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그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부모들 육아휴직 하는데 이거 무급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유급휴직화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유급휴직화 하는데 얼마? 네. 그것도 뭐 한부모 가정부터 뭐 또 저소득층부터 그럼 그것도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소득까지는 완벽한 기본소득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재난수당적 성격의 현금성 지원을 하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추경해 놓은 거 말고 네. 지금 추경해 놓은 거 말고 대구 100% 기본소득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민생피해 직접 지원을 하면은 한 15조는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1차 추경 편성한 거는 뭐 쓰고 그거는 11조 7천억 원 네. 추가로 저금에 15조 그다음에 이후에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프라 투자나 이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30조 30조 정도 2차 추경 편성을 하자. 네. 이게 저희 제안입니다. 아, 일단 피부에 와닿는 예. 느껴지는 지금 네. 너무 안 와닿아요. 예. 그래서 무슨 뭐 착한 임대인. 아니, 임대인이 안 착하면 어떡할 겁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죠. 예. 많은 임대인들이 또 안 착하세요. 고향을에는 착한 임대인이 많으시고. 아니 뭐 계실이라고 보고 예, 우리 사장님들 지금 어려우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원석 정의당 고양을 후보이면서 정책위 의장 모시고 정의당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TV는요, 저희가 선언을 했습니다. 어느 편에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아니 해서 뭐 저희가- 미래통합당도 지지해요? 예, 아니. 반대 안 해요? 아니, 우리는 뭐 그런 이런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건 알죠,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러나 이제 명시적으로 어떤 입장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그 이유가 또 제 평화나무 이사장 하는데, 또 선거 감시를 하는데 또 뭐 입장이 있으면 또 그게 아니 도움이 근데 안될것 같아서. 평화나무가 네.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서 네. 교회의 정치 개입을 감시하는 맹활약을 계획해 놓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열심히 비디오로 활동하고 비디오로 계시는데.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일단, 하여튼 선거운동 시작되면 엄청난 이벤트를 벌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하여튼 교회가 정말 단 1%의 존재감도 보이지 않게 하려는, 오로지 공명선거 외에는 달리 존재감을 드러낼 뭐 어떤 기회가 없게끔 열심히 노력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평화나무 후원회원 가입해야 되겠어. 예, 제 사실은 우리 동네 교회들도 좀 감시해 주세요.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민주 진보 정당들이 사실 그동안 밥이었죠.
이런 뭐 부패한 유해, 낡은 유해들로부터 아주 그야말로 뭐 차별금지법이 어떻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뭐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네, 민주진보 정당을 위한다기보다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마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원석 의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선거운동 기간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저 정치 부심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용터뷰 마치겠습니다.